폭식 후에 빠른 대처가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게 바로 16대8 간헐적 단식입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간헐적 단식 후에 뭘 먼저 드셨나요? 이때 갑자기 확 들이부으면 몸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슐린을 왕창 분비합니다. 맞습니다. 살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먹으면 간헐적 단식 효과를 200%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 음식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식이 조절 말고도 폭식 후에 지방을 확실히 녹여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폭식 후 간헐적 단식을 하면 살이 덜 찐다고 하는데 단식 후에는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먹방 찍듯이 수천 칼로리를 한 번에 섭취해도 사실 우리 몸은 갑자기 들어온 과도한 칼로리를 즉시 지방으로 저장하지는 않죠. 하지만 칼로리가 넘치게 계속 들어오면 결국은 처리 능력을 초과해서 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폭식 후 빠른 대처가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게 바로 16대8 간헐적 단식입니다. 우선 폭식을 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도한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대량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세포 속으로 당을 집어넣는 호르몬인데요.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배달하는 거죠. 인슐린 호르몬의 특징은 과도하게 쏟아져 나오면 이 인슐린이 지방을 합성시키라는 살찌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해요.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과식이나 폭식이 반복되고 인슐린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다 보면 인슐린이 세포 구석구석에 당을 전달하려고 해도 세포가 그 당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너무 자주 배달을 하니까 받는 사람이 지친 거죠. 그렇게 되면 혈액 속에 있던 당이 세포로 못 가고 이 혈관 안에 계속 머무르죠. 그게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혈당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결국 그 당이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살이 찝니다. 이 살찌는 과정을 끊어주는 가장 좋은 게 간헐적 단식이에요.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16시간이고요. 단식 시간대별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식사 후 4시간까지는 소화 흡수기이고요. 음식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혈액으로 들어가고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세포에 당을 공급해요. 남은 당은 1차적으로 간과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죠. 4시간에서 8시간이면 혈당이 안정되고 인슐린 수치도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몸은 저장된 글리코겐을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해요. 8시간에서 12시간이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거의 소진이 돼요. 드디어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준비를 하는 거죠. 성장 호르몬도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하는데요. 12시간에서 16시간, 이 구간이 황금 시간대예요. 인슐린 수치는 충분히 낮아져 있고 지방 분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케톤체라는 물질이 생성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지방이 분해될 때 나오는 부산물인데 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이 시간대에 오토파지가 활성화돼요. 2016년에 노벨상을 받은 오스미 교수가 밝힌 이 현상은요, 세포가 손상된 단백질과 노폐물을 청소하는 과정이에요. 16시간에서 24시간이 되면 오토파지가 더욱 활발해지고 염증 수치가 감소합니다. 인슐린 감수성도 크게 개선되면서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더 잘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왜 16시간이 적정한 시간일까요? 첫째로 12시간을 넘어야 본격적인 지방 연소가 시작되는데요. 16시간이면 충분한 지방 분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둘째로 24시간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속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힘들다는 거죠. 셋째로는 16대8은 자연스럽게 아침을 건너뛰는 패턴이라서 실천하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낮 12시에 점심을 먹으면 딱 12시간이잖아요. 여러 연구에서 16시간 단식이 체중을 감소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공복 시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면 지방 연소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당뇨병 환자나 저혈압, 임산부, 수유부, 성장기 청소년,
그리고 섭식장애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돼요. 무조건 혼자 판단하고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16시간 간헐적 단식 후에 첫 식사가 중요한데요. 이때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단식의 효과가 크게 달라져요. 이걸 잘 해야 혈당도 안정되고 체중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간헐적 단식 해보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 후에 뭘 먼저 드셨나요? 혹시 배고프다고 밥부터 허겁지겁 드셨나요? 아이고, 그러면 혈당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집니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16시간 동안 쉬고 있던 우리 몸이 잠에서 깨어난 거랑 같아요. 이때 갑자기 단순당이나 흰밥을 확 들이부으면 몸이 깜짝 놀라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많은 당이 들어오네? 그러면서 인슐린을 왕창 분비합니다.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살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채소부터 드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들어가면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데 채소를 먼저 드시면 달라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젤리처럼 끈적끈적한 막을 형성하거든요. 이게 뭘 하냐면 뒤에 들어올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방어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16시간 단식으로 장내 미생물들이 굶기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좋은 먹이가 되면서 장 건강도 회복시켜 줍니다. 그 다음엔 단백질을 꼭 챙기세요. 닭가슴살, 계란, 두부, 생선 아시죠? 왜 단백질이 중요할까요? 16시간 단식 동안 우리 몸은 일부 근육 단백질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거든요. 이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면 근육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어요. 근육이 유지돼야 기초 대사율도 유지되니까요. 살도 계속 빠질 수 있고 요요도 예방할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단백질이 식이성 열 발생이라는 걸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먹는 동안에도 칼로리를 계속 많이 소모한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소화할 때 섭취 칼로리의 5에서 10%만 소모시키는데 단백질은 무려 20에서 30%를 소모해요. 100kcal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하는 데만 30kcal를 쓴다는 거죠. 세 번째, 건강한 지방도 필수적으로 드셔야 하는데요.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오일 같은 것들이에요. 16시간 굶었는데 지방을 먹으라고요? 네, 맞습니다. 건강한 지방은 단식으로 활성화된 지방 연소모들을 더 오래 유지시켜줘요. 왜 그럴까요? 지방은 소화가 느려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인슐린 분비도 최소화시켜요. 게다가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흡수를 도와서 단식으로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소도 보충해 주고요. 또한 렙틴이라는 포만감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과식도 막아주죠. 그런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채소로 방어막을 치고 단백질로 근육을 보호하고 또 대사를 높여주고요. 건강한 지방으로 포만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16시간 단식의 효과를 200%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만 충분히 먹어도 살이 덜 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음식으로 섭취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간헐적 단식 후 식사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단백질인데요. 사실 간헐적 단식뿐만 아니라 보통의 체중 조절 식단에서도 단백질은 가장 핵심적인 영양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그럼 16시간 단식하는 동안에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근육 단백질까지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써요. 이걸 쉽게 말해서 근육을 녹여서 연료로 쓴다는 거죠. 아니, 지방을 태운다면서 왜 근육을 써요? 네, 지방도 태우지만 뇌는 포도당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비상시에는 근육 단백질도 희생시켜요. 그래서 단식 후 첫 식사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근육이 즉시 회복됩니다. 단식 중에 손실된 근육 단백질을 빠르게 보충해 주는 거죠. 특히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해요. 계란, 닭가슴살, 이 류신이 풍부해요. 둘째, 대사율이 올라갑니다. 단백질은 소화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섭취 칼로리의 5에서 10%만 소화하는 데 쓰는데요. 단백질은 무려 20에서 30%를 쓰죠. 100kcal 단백질을 먹으면 30kcal는 그냥 소화하느라 태워진다는 거예요. 먹어서 흡수하는 와중에도 공짜로 칼로리를 소모하는 셈이죠. 셋째, 혈당이 안정돼요. 단식 후에 탄수화물부터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데요.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요. 인슐린도 적당히 분비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면 또다시 배가 고파지고 과식으로 이어지거든요. 특히나 단식 후에는 과식 위험이 높아져서 조심해야 되죠. 넷째로 포만감이 오래가요. 단백질은 그렐린이라는 배고픔 호르몬을 억제하고 펩타이드 YY라는 포만감 호르몬을 증가시키거든요. 실제로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식욕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연구 발표들이 매우 많습니다. 드시는 양은 체중 1kg당 1g에서 1.5g 정도가 적당하고요. 60kg이면 한 끼에 2-30g 정도가 적당해요. 체중이 60kg이면 한 끼에 2-30g 정도가 계란 3개, 닭가슴살 100g, 두부 반모 정도의 양이에요. 폭식 후에 또 고기를 먹자니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죠. 사실 고기 외에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많아요.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 음식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 하나에는 단백질이 약 6g 정도 들어있어요. 계란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죠. 저는 아침마다 계란 2개씩 먹는데요. 삶아서 먹거나 구운 계란 쿠팡에서 배달시켜서 먹어요. 소화도 잘 되고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그릭 요거트예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더 많이 들었어요. 100g당 약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물론 제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유산균까지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폭식으로 장이 예민해져 있을 때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 두부입니다.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8에서 10g 정도 들어있는데요. 소화도 잘 되고 콜레스테롤 걱정도 없어서 특히 중장년층에 좋죠. 연두부로 드시면 더욱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네 번째는 콩류예요. 검은 콩, 렌틸콩, 병아리콩 뭐 다 좋아요. 이런 콩들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아주 도움이 돼요. 다만 콩은 제대로 푹 익혀서 드셔야 돼요. 소화가 좀 안 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견과류예요. 아몬드 한 줌에는 단백질이 6g 정도, 호두에는 4에서 5g 정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양은 적당히 드셔야 돼요. 여섯 번째는 키노아. 키노아 아시나요? 남미에서 온 곡물인데요. 다른 곡물과 달리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삶은 퀴노아 한 컵에 단백질이 8g 정도 들어있거든요. 밥 대신 드시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치즈류죠. 지방은 적고 단백질이 많아요. 100g에 단백질이 11g 정도 들어있어요. 다만 나트륨도 들어있으니까요.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어요. 육류가 아닌 단백질, 대표적인 것들만 리스트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폭식 후에 단백질 좀 먹어야겠다 하실 때 꼭 고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소개한 식품들로도 충분해요. 조리도 필요 없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으니까요. 오늘부터 냉장고에 계란, 두부, 그릭 요거트 그리고 견과류 꼭 채워 놓으세요. 그럼 폭식 후에도 걱정 없으실 겁니다. 폭식 후 확실하게 지방을 녹이는 운동 방법 추천해 주세요. 식이 조절 말고도 폭식 후에 지방을 확실히 녹여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중강도 운동이에요. 중강도 운동을 30분에서 45분 정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중강도 운동일까요? 격렬한 고강도 운동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운동 강도에 따라서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달라요. 중강도 운동을 하면 지방을 많이 태우고요. 그래서 중강도 운동을 지방 연소 구간이라고 해요. 고강도 운동을 하면 탄수화물을 연료로 써요. 중강도 운동은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예요. 빠르게 걷거나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이 정도 강도죠. 운동하면 섭취한 당분들이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고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글리코겐에 저장이 되면 살로 안 가고 에너지로 써서 없앨 수 있거든요. 중강도 운동을 하면 근육으로 가는 특급 배송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운동하면 더 배고파지지 않나요? 운동하고 나서 더 많이 먹게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강도의 운동이 오히려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중강도 운동 후에는 식욕이 늘기보다는 오히려 식욕이 안정된다는 거죠. 그럼 언제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식사 직후보다는 어느 정도 소화가 진행된 후가 좋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후면 무리가 없어요. 빠르게 걷기가 가장 무난해요. 30분 동안 빠르게 걸으면 약간 숨이 차면서도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죠. 집에서 실내 자전거나 러닝머신이 있다면 더 좋고요. 수영도 훌륭한 중강도 운동이에요. 중요한 건 본인 체력에 맞게 꾸준히 하는 거예요. 무리해서 고강도 운동을 하다가 지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운동 강도를 판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대화할 수 있으면 중강도, 한두 마디 겨우 할 수 있으면 고강도,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저강도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천히 먹기만 해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밥 한 끼 드시면 보통 얼마나 걸리시나요? 5분? 10분? 3분 컵라면보다 빨리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대부분 10분 이내로 후다닥 드시는데요. 이게 바로 뱃살의 주범입니다. 우리 몸은 호르몬의 지배를 받죠. 우리 뇌가 배부르다 신호를 받으려면 최소 20분이 필요해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위에서 뇌까지 가는데 20분이나 걸린다는 거죠. 근데 10분 만에 밥을 다 먹어버리면 뇌는 여전히 더 먹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배부른데도 디저트가 들어가고 커피에 조각 케이크까지 먹는 거죠. 급하게 한 번에 많이 들어온 음식 때문에 혈당이 치솟으면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인슐린이 정상보다 과도하게 나오면 인슐린이 세포들에게 당을 지방으로 저장해서 살을 찌워라 하는 신호들을 보내게 돼요. 특히 내장 주변의 지방 세포들이 이 인슐린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살을 더 많이 찌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급하게 먹으면서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요. 내장 지방을 더 많이 만드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2018년 일본 규슈대학 연구팀이 BMJ 오픈에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무려 5만 9천여 명을 6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인데요. 느리게 먹는 사람이 빠르게 먹는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42%나 낮았어요. 특히 내장 지방과 허리둘레가 확연히 차이가 났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요, 천천히 먹기만 해도 같은 양을 먹더라도 칼로리 흡수가 10% 정도 줄었어요. 이게 바로 DIT라고 하는 식이유발 열 생산이라는 건데요. 천천히 씹으면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한다는 거죠. 똑같이 먹어도 공짜로 칼로리를 태우는 셈이에요. 천천히 먹기 가장 쉬운 방법은 숟가락 젓가락 내려놓기예요. 한 입 먹을 때마다 젓가락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속도 조절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음식의 색깔, 향기, 맛, 식감을 미식가처럼 하나하나 음미해 보세요. 몇 년 전이지만 수요 미식회 많이들 보셨죠? 내가 거기 출연한 연예인이다 생각하시고 음식 품평을 해보세요. 이게 바로 마인드풀 식사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특히 씹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아삭아삭하고 오독오독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충분히 씹으면 소화 효소 분비도 늘어나고 포만감도 빨리 찾아와요. 결국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자연스럽게 속도도 줄고 살도 빠지고 음식 본연의 맛도 느낄 수 있어요. 일석삼조죠. 천천히 먹으면 천천히 늙습니다. 이건 제가 늘 하는 말인데요. 급하게 먹는 사람은 급하게 늙고 천천히 먹는 사람은 천천히 늙어요. 여러분, 음식은 연료가 아니라 즐거움의 대상입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맛있게 감사하게 드셔보세요. 내장 지방은 덤으로 빠질 겁니다. 다이어트 할 때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왜 중요한가요? 탄수화물 챙겨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뱃살이 유독 많이 찌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기름진 음식도 안 먹는데 왜 뱃살이 쪄요? 내장 지방을 키우는 주법은 사실 삼겹살이 아니라 흰 쌀밥이거든요. 내장 지방의 주범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곡물이나 천연 식품에서 식이섬유와 영양소를 제거하고 전분이나 당만 남기도록 가공해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흰쌀밥, 밀가루, 설탕, 과자,
케이크, 탄수화물, 라면 같은 음식들이죠. 한국인은 하루 평균 180g의 쌀을 먹는데요. 밥 2공기 반 정도죠. 이게 매일 365일 반복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흰 쌀밥의 혈당 지수는 70이고요. 식빵은 무려 91입니다. 포도당이 100이니까요. 거의 설탕물 마시는 것과 같은 속도로 혈당이 오르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하루 3번 매일 반복된다는 거죠. 인슐린은 피 속의 영양분을 세포들에게 배달하는 일을 하는데요. 밥을 자주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야 되죠. 배달하기 위해서 세포에게 끊임없이 초인종을 띵동띵동 누르는데요. 너무 자주 누르니까 초인종이 고장나 버렸어요. 인슐린이 배달 왔는지 안 왔는지 헷갈리게 되죠.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포가 영양분은 배달을 못 받고 피 속에는 그 영양분이 그대로 있으니까 혈당이 올라가게 되죠. 이러면 이럴수록 혈당 속에 당이 높으니까 우리 몸은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인슐린이 많아지면 인슐린은 우리 몸에 내장 지방을 저장하라는 명령을 내리고요. 그러면 내장 지방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미국의 대규모 집단 연구였던 프레이밍햄 심장 연구에서 통곡물 섭취와 복부지방 분포 간의 중요한 연관성을 밝혔는데요. 2834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 교차 연구에서 통곡물 섭취량이 많을수록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통곡물 섭취량이 가장 낮은 그룹과 가장 높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내장지방 부피가 1883 세제곱센티미터에서 1563으로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반대로 정제탄수화물 섭취가 많을수록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이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럼 왜 통곡물이 좋을까요? 백미는 쌀의 겉 껍질과 씨 눈을 다 벗겨낸 거예요. 영양소의 60-70%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반면에 현미, 보리, 귀리는 섬유질, 비타민 B군,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근데 현미밥은 까끌까끌해서 네, 압니다. 처음엔 모래 씹는 것 같죠? 하지만 2주만 참아보세요. 신기하게도 입맛이 바뀔 거예요. 오히려 백미가 너무 부드러워서 뭔가 심심하고 허전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부담되시면 첫 주에는 백미 70%, 현미 30%로 시작하세요. 둘째 주는 반반으로, 셋째 주는 현미를 늘려보세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꾸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통곡물로 바꾸면 혈당이 안정되고 포만감이 오래가면서 간식 생각도 안 날 거예요. 내장 지방은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12시간 공복을 유지하기만 해도 저절로 살이 빠진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장 지방을 태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간헐적 단식인데요. 16시간 간헐적 단식이 대세죠. 저도 매주 한 번 이상은 하는데요. 16시간이 부담되신다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 12시간만 공복이어도 충분합니다. 2019년 카보 박사팀이 발표한 간헐적 단식 리뷰 논문이 있는데요. 12시간에서 14시간 공복만으로도 우리 몸은 당만 꺼내 쓰는 체질에서 지방을 꺼내 쓰는 체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은 연료를 2가지로 씁니다. 당이랑 지방이죠. 당은 휘발유 같아서 빨리 타고 지방은 연탄 같아서 천천히 타요. 문제는 계속 밥 먹고 간식 먹고 하면 휘발유만 쓰고 연탄은 창고에 계속 쌓이기만 한다는 거예요. 휘발유 창고는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이고 연탄 창고가 바로 내장 지방이에요. 간에 당 형태로 저장된 글리코겐이 약 100g 정도 있는데요. 이게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면 거의 바닥납니다. 그때부터 우리 몸은 당이 없네? 그럼 지방 좀 태워볼까? 하면서 드디어 연탄 같은 내장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 7시에 식사 마치고 다음날 7시에 먹으면 딱 12시간이죠. 이 정도는 사실 간헐적 단식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냥 야식 안 먹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시간 공복의 핵심은 저녁을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든든하게 먹어서
밤새 배고픔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먼저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해서 뇌에게 오늘 먹기는 여기까지 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면 야식 욕구가 현저히 줄어들 거예요. 중간에 배가 고프면 물이나 무설탕 차는 얼마든지 마셔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잠자는 8시간은 그냥 공짜로 얻는 공복 시간이니까요. 실제로 깨어있는 공복 시간은 4시간이 되겠죠. 생각보다 훨씬 쉽죠. 극단적인 도전보다는 지속 가능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12시간 공복을 몇 주 하시고 나면 12시간 공복도 쉽게 업그레이드 하실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장 지방 타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단백질 섭취만 잘해도 뱃살이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굶지 않고도 내장 지방을 빼는데 가장 유용한 무기가 바로 단백질인데요. 단백질 그거 헬스장에서 근육 키우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단백질은 몸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살을 빼는데도 필요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굶으면 무조건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과 함께 근육도 상당량 빠지는데요.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우리 몸이 이제 연료를 아껴 써야겠네 하면서 절약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줄어든 근육량 때문에 예전보다 칼로리 소모가 적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남게 되는 칼로리가 생기고 내장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결국 다이어트를 할수록 우리 몸이 더 내장 지방을 축적하는 체질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을 지키고 내장 지방을 태우는 과정이 꾸준히 유지되겠죠. 단백질 섭취로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는 원리를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이 돼요. 단백질이 근육량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인데요. 인슐린은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아지면 점점 감당하지 못해서 당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고혈당이 유지되는 게 당뇨죠. 그런데 단백질이 어떻게 혈당을 감당 못하는 인슐린한테 도움을 줄까요?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량이 유지되는데요. 이 근육이 바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당 소비 공장이거든요. 근육이 튼튼하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근육이 가져다가 처리하니까 인슐린이 과로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마치 일 잘하는 직원이 많으면 사장이 스트레스 안 받는 것처럼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혈당이 안정되면 내장 지방이 쌓이는 일도 없어지는 거죠. 평상시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인슐린도 많아지고 인슐린이 많아지면 우리 몸이 지방 저장 모드로 바뀌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단백질이 충분하면 이 모든 악순환들이 차단되고 인슐린이 여유 있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둘째로 단백질을 드시면 DIT라고 하는 식이유발 열 생산이 높아져요.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때는 섭취 칼로리의 5에서 10%만 소비하는데 단백질은 무려 20에서 30%를 소비해요. 100kcal 단백질을 먹으면 30kcal는 소화하느라 태워버리는 거죠. 공짜 칼로리를 소비하는 셈입니다. 셋째로 단백질이 포만감을 유지시켜줘요. 단백질은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을 줄이고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을 늘려줘서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됩니다. 배고프지 않으니까 간식 생각도 안 나요. 의학적인 기준에서 보면요, 단백질 섭취량 권장량은 보통 체중 1kg당 1g 내외로 보시면 돼요. 단백질 많이 먹으면 신장에 안 좋다던데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권장량 정도만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만 주의하시면 돼요. 굶지 않고 내장 지방만 쏙 빼는 방법. 술뱃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과연 정말 술 때문에 찐 뱃살일까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술 뱃살의 이유가 여러분 생각과 좀 다를 거예요. 보통 술 자체 칼로리 때문에 살이 찐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진짜 문제는 칼로리가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마비되는 거예요. 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간은 독이다, 비상사태다 라고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간이 알코올을 독성 물질로 인식하자마자 몸의 모든 대사 작용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는데요. 특히 지방 분해 과정이 완전히 멈춰버리죠. 이때부터 우리 몸은 오직 알코올 해독에만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올인하게 되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함께 먹은 안주들인데요. 간이 알코올을 처리하는 데만 집중하니까 다른 영양소들은 제대로 처리할 여력이 없어요. 대부분 안주 칼로리가 고스란히 지방으로 저장돼 버립니다. 결국 술자리 한 번이 단순히 알코올 칼로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먹은 모든 음식이 지방으로 쌓이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간은 동시에 여러 일을 못해요.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거죠. 알코올이 들어오면 간은 다른 영양소 대사보다도 알코올 해독을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그동안 지방 분해는 쉬게 되고 지방 합성은 증가해요. 게다가 술 마시면서 먹는 안주들을 생각해 보세요. 치킨, 곱창, 족발 모두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들이죠. 평소 같으면 일부라도 에너지로 쓰이겠지만 알코올 때문에 지방 대사가 억제된 상태에서는 더 쉽게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특히 맥주가 더 문제인데요. 맥주는 알코올 플러스 탄수화물의 조합이거든요. 소주나 위스키는 증류주라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데 맥주는 한 잔에 10에서 15g의 당질이 들어있어요. 술 마시면서 액체 탄수화물을 같이 먹는 셈이죠. 내장 지방을 빼고 싶다면 당연히 금주가 최우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면 최소한 이렇게라도 드셔야 돼요. 우선 맥주보다는 소주나 위스키 같은 증류수를 선택하세요. 액체 탄수화물까지 함께 마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안주는 절대 치킨이나 튀김류가 아닌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선택하시고요. 특히 술 마시기 전에는 단백질을 미리 먹어서 간의 알코올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것이 중요해요. 또 술과 물을 1대1 비율로 번갈아 마시면서 속도를 조절하시고요. 음주 다음 날에는 반드시 단백질 위주 식사와 가벼운 운동으로 신진대사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주 2회 이하로만 음주하시고요. 나머지 5일은 금주일로 정해서 간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내장 지방 축적을 막는 핵심입니다. 매일 헬스장 안 가도 집에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인가요? 뱃살 빼려면 매일 한두 시간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게 각 잡고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곳에 정답이 있어요. 계단 오르기 참 좋습니다. 운동보다 신체 활동이 더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시간 내서 지속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활동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계단 오르기가 최고의 운동인 이유는 말씀드린 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 헬스장 가느라 시간을 따로 낼 필요도 없고 매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이동하면서 동시에 운동까지 완료되는 거죠. 시간 효율이 최고죠. 자신의 체중을 중력을 거슬러 끌어올리는 강도 있는 운동이라서 칼로리 소모량도 많고요.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같은 하체 대근육들을 총동원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 강화와 지방 연소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죠. 너무 좋죠?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엘리베이터 대신 망설임 없이 계단을 선택하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특히 내장 지방에 효과적인데요. 왜냐하면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 내장 지방을 더 잘 태우거든요. 계단 10층을 오르면 약 25에서 40kcal가 소모되는데요. 빠른 걷기 3에서 5분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요. 일상 활동을 통해서 칼로리 소모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차 안 갖고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건데요. 지하철역 계단, 버스 정류장 걷기, 이것만으로도 활동량이 정말 많이 늘어나요. 저도 1년 전부터 차를 안 갖고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하루 무조건 1시간은 걷게 되더라고요. 따로 운동할 시간 낼 수 없는 분들에게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물론 집이나 직장에서 엘리베이터 이용 안 하고 계단으로 다니는 건 기본이고요. 무릎이 안 좋은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은 실내 자전거가 아무래도 좋겠고요. 중요한 건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의 움직임을 늘리는 거예요. 현대인의 문제는 너무 많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매일 계단을 오르고 조금 더 걷고 자주 일어서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내장 지방 빼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계단 오르는 것이 내 뱃살을 빼주는 무료 헬스장이구나. 일상이 운동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운동도 하고 식단도 잘하는데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잠을 잘 자는 걸 강조하셨는데 잠의 비중이 그렇게 높은가요?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는데 왜 뱃살이 안 빠질까요? 이런 분들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원인이 호르몬 불균형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내장 지방을 늘리는 두 가지 호르몬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호르몬 감소예요. 남자는 테스토스테론, 여자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내장 지방이 쌓이기 시작해요. 40대 이후 뱃살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예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증가인데요.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코티솔이 높으면 아무리 운동해도 뱃살이 잘 안 빠져요. 이 두 호르몬을 동시에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수면인데요. 수많은 연구에서 수면 부족과 비만의 강력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어요. 잠이 부족하면 살이 찐다는 거죠. 수면 부족이 내장 지방을 늘리는 과정은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잠이 부족하면 우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급격히 증가하고요. 코티솔은 복부에 지방이 쌓이게 하는 명령을 내리죠. 동시에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과 같은 성 호르몬은 감소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되고요. 더 심각한 건 잠을 못 자면 식욕 조절 호르몬까지 엉망이 되는 점인데요. 포만감을 주는 렙틴은 줄어들고 배고픔을 유발하는 그렐린은 증가해서 계속 뭔가 먹고 싶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인슐린 저항성까지 높아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면 먹은 음식이 더 쉽게 지방으로 저장되죠.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분해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이런 천연 지방 분해 시스템이 잠자는 거죠. 잠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먼저 체온 조절이 중요해요. 잠자기 1-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체온이 올랐다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침실은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로 빛 차단은 필수입니다.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은 어두운 환경에서 잘 분비해요. 암막 커튼을 사용하시고요. 잠자기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 번째로는 마그네슘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육을 이완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마그네슘은 바나나, 아몬드, 시금치 같은 음식에 풍부하게 있죠. 음식이 여의치 않으시면 보충제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규칙성을 좋아해요. 주말에도 가급적이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마지막으로 알코올과 카페인 주의하세요. 술 마시면 잠이 든다는 착각을 하지만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하죠. 카페인은 오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개인차가 있지만 마시고 나서 보통 6시간 정도까지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균형이 개선되고 식욕이 조절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내장 지방 감소로 이어지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데요. 차라리 1시간 더 자는 것이 호르몬 균형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호르몬을 조절하고 대사를 정상화하며 내장 지방을 관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수면을 다이어트의 일부로 생각해 보세요.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 이것이 내장 지방을 줄이는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 감소에 좋은 요소인 우유에서 추출된 락토페린이라고 있던데 우유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식품이 좋을까요? 락토페린이 뱃살 빼는데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우유가 안 맞는 분들은 나는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락토페린은 우유, 특히 초유에 많이 들어있는 당 단백질인데요. 락토는 우유, 페린은 철분을 운반한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면역력 강화 물질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연구에서 내장 지방 감소 효과가 발견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 락토페린을 8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내장 지방이 아주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어요. 락토페린이 지방세포가 늘어나는 걸 막아주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인의 75%가 유당 불내증이 있다는 거예요. 우유 마시면 배가 꾸르르 화장실 직행하는 이런 분들 많으시죠. 이게 유당 불내증인데요. 그래서 대안을 안내해 드려 볼게요. 우유 대신 내장 지방에 좋은 식품들이에요. 락토페린 대신
내장 지방 빼는데 도움되는 식품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발효 유제품이 있겠는데요. 요거트가 있어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분해되면서 소화가 쉬워져요. 특히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프로바이오틱스도 들어있어서 장 건강과 대사 개선에 도움이 돼요. 락토페린은 적지만 다른 유익한 성분들이 풍부해요. 두 번째로 녹차의 EGCG 성분인데요. 락토페린과 비슷하게 지방 대사를 돕는 성분이에요. 하루 두세 잔 녹차는 내장 지방 감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있어요. 카테킨이 또 지방 연소를 촉진하죠. 세 번째는 김치, 청국장, 낫또 같은 콩 발효 식품도 있는데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균과 효소들이 대사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낫또의 나토키나제는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어요. 네 번째는 어디 가든 빠지지 않는 오메가3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서 내장 지방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의 펙틴 성분인데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포만감을 줘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돼요. 하루 사과 한 개, 의사 만날 일 없다는 속담이 있어요. 괜히 있는 말이 아니죠. 락토페린 보충제는 어떨까요? 물어보시는데요. 시중에 락토페린 보충제들이 나와 있는데 우유에서 추출한 것들이지만 유당은 제거되어 있어서 유당 불내증이 있어도 섭취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다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소량부터 시작해 보세요. 중요한 건 락토페린이든 아니든 마법의 약은 없다는 거예요. 내장 지방 감소의 기본은 여전히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입니다. 우유가 맞고 안 맞고 락토페린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양한 대한 식품들로도 충분히 내장 지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다이어트를 한다, 체질 개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숙제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식단이나 운동이나 습관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숙제가 되고 통제가 되면 나와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고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셔야 사실 다이어트가 나를 행복하게 할 거예요. 오늘 드린 말씀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천천히 실천하시면 몸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식욕닥터 남원장을 통해서 행복한 다이어트 콘텐츠로 여러분 다시 찾아뵐 거고요. 쉽게 찾아오시도록 제가 밑에 고정 댓글 남겨드릴게요. 아울러 떠먹여주는 TV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